자, 이제 수원에 대해서, 수원의 상징을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수원의 이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글쎄요, 뭐 각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수원하면 딱 떠오르는 건 수원 화성이죠. 그죠? 1792년도 정조대왕이 번암 최재공 선생에게 딱 명을 해가지고 수원에 성을 한번 근사하게 한번 지어봐라 해놓은 게 수원 화성입니다. 수원 화성은요,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굉장히 과학적인 이 성곽이죠. 여러분들 주말에 또는 뭐 일하는 평일에 좀 쉬는 날에 집에 계시지 말고 한번 수원 화성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수원의 역사를 그대로 느낄 수 있고 수원 화성의 이 우수성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수원 화성은 1792년도부터 2년 반 사이에 처음에는 계획을 한 6, 7년 했는데 굉장히 단기간에 빠르게 완성을 했던 그런 성이죠. 거기에 이렇게 빠르게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다산 정혜경 선생이 같이 설계를 하고 만들었던 뭐 거중기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근대적인 이런 기구들을 활용을 해서 무거운 돌도 나르고, 그죠? 위에다 쌓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성을 완성을 시켰고 그것도 굉장히 튼튼하고 또 하나는 굉장히 아름답게 화성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수원 화성은 1997년도에 바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는 거죠.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나라에서 10번째 이내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게 바로 수원 화성입니다. 그런데 이 수원 화성이 그렇게 우수한 성곽이었고 또 성문화를 보여주지만 예전에 우리 오래된 그 한 4, 50년 전만 해도 수원 화성은 중간중간에 무너져 있었고 또 어디는 뻥 뚫려가지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우리 그 수원 사람들은 이런 말을 다 알아요. 수원의 남문은 남아있고 서문은 서있고 북문은 어떻게 됐을까요? 북문은? 그렇죠. 북문은 부서졌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동문은? 도망갔죠. 물론 사실 동서남북 이 명칭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우리 예전대로 정확한 명칭은 남문은 팔달문, 서문은 화서문, 북문은 장안문, 동쪽에 있는 동문은 무슨 문? 그렇죠. 창녕문. 우리가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그 문화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잘 인식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북문, 남문, 서문, 동문 말 이렇게 불렀죠. 그때 이제 정말 그 말이 딱 맞는 거죠. 남문, 남아있었던 팔달문이죠. 서있었던 화서문이죠. 두 개는 보물로 지정돼 있어요. 원형이 크게 남아있어가지고, 남아있고 서있어서. 북문은 부서져가지고요. 6.25 때 이 비행기 공습으로 부서졌어요. 많이 부서져가지고, 예전에는 좀 이렇게 흉하게 있었죠. 그런데 지금 떡하니 아주 근사하게 딱 복원이 돼 있죠. 동문은 어떻게 됐어요? 아예 창녕문은 아예 흔적이 없었어요. 다 없어지고 도망간 것처럼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창녕문도 아주 딱 돼 있는데 그러면 없어졌던 또는 부서졌던 이 장안문이나 창녕문을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옛날에도 저랬을까? 우리 한번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궁금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맞습니다. 창녕문 지금 모습이 옛날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크기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창원문도 마찬가지예요. 부서졌지만 똑같이 복원을 했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옛날 모습의 사진이 있어서? 아니죠. 바로 이 수원 화성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 성곽을 그대로 복원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화성성역의궤라는 저 기록 책자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화성성역의궤에는 수원 화성을 축성하면서부터 누가 와서 쌓고 그 일을 했던 사람들한테 노임을 얼마를 줬고
돌은 어디서 가져왔고 그 돌의 크기는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다 세밀하게 기록했던 기록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수원 화성 화성성역의궤. 이게 바로 그런 기록책입니다. 화성성역의궤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수원시에 있는 화성에 있는 시설물들이 혹시라도 훼손되거나 망가져도 원형대로 그대로 똑같이 복원할 수 있는 거죠.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 그 UN 위원회에서도 바로 화성성역의궤라는 기록 책자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세계적인 유산이다. 수원 화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세계인들에게 많이 알리자라고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수원 시민이라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수원 화성인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수원 화성에는 굉장히 많은 시설물들이 있고요. 그 시설물들은 하나하나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북수문이죠. 북쪽에 물이 들어오는 문이다 해서 북수문이에요. 방화 수리정이 그 옆에 있고요. 또는 이 북수문을 화옥문이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미를 자랑하죠. 화옥문과 저 뒤에 있는 방화 수리정은 누가 봐도 정말 아름답고 좋은 이 시설물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왼쪽에 보는 공심돈이라고 있어요. 서북 공심돈인데 이 공심돈은 예전에 정조대왕이 화성을 다 쌓고 난 다음에 저 공심돈 앞에 딱 서가지고 신하들한테 그랬대요. 자랑스럽게 바라보면서 너희들 저 바라보는 느낌이 어떠냐? 그랬더니 뭐 신하들이 또 이렇게 많이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했던 정조의 이야기는 이렇게 적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건축물은 방어시설은 적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시설들 군사적으로 쌓지만 거기에 아름다운 경관미, 조형미를 갖춰야 된다. 그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긴 게 바로 서북 공신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날 때 화성을 쭉 돌 때 거기에 다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 시설물 하나하나를 읽어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원 화성 누가 만들었다고 했죠? 바로 정조대왕이라고 했죠. 그래서 수원 화성문화재 하게 되면 바로 정조대왕이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해감년을 하기 위해서 왔던 을묘년에 왔던 이 원행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런 능행차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그림이 화성 행차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지금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거 지금 제목에 보면 한문으로 수원 능행 이렇게 써 있거든요. 1914년도 조선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 임금이 순종 황제가 일제강점기죠 그때는. 그때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화성을 다녀간 모습을 기사로 낸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놈들이죠. 아주 그냥 나쁘게 임금의 행차를 저렇게 초라하게 그러면서 어떤 거냐면은 자기들이 이제 조선은 지배하고 있다. 조선 왕조는 망했다. 더 이상 이제 그건 조선 왕조는 없어졌다. 우리에게 충성하라.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역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만들어나가는 사람 한 사람 시민들에 의해서 역사는 또 써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다시 대한민국 그죠? 국권을 회복하고 국가를 세우고 나라를 다시 세운 다음에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서 자랑스럽게 우리 수원 화성의 문화들, 수원 화성의 역사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바로 옛날에 수원 지금 현재는 수원 화성문화재 이런 이름을 하는데 옛날에 화옥문화재 이런 말 썼어요. 그러면서 옛날에 능행차 이런 걸 많이 했죠. 옛날 우리 수원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이런 그림들 아주 능숙할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수성고등학교 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런 능행차를 했어요. 하게 되면 굉장히 재밌게 추억도 있고 또 학생 시절에 수원에 대한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이거를 학생들이 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다 참여해서 이 능행차를 하죠. 예전에는 지지대 고개에서
저기 뭐 수원고등학교나 그리고 일부가 이제 거기서부터 윤건능까지 이렇게 가서 이제 제례를 지내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서울, 경북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도시를 다 거치죠. 옛날에 정조대왕이 왔던 그 길을 다 거쳐가지고 도시들이 이제 합심해가지고 이 능행사를 지금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수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뭐 금방 나오죠. 여러분들 화면에 보였듯이요. 바로 그렇습니다. 수원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수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는 바로 농업입니다. 농업. 그러면 과연 수원이 땅도 적었는데 그러면 농업이 아주 융성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뭐 특산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있느냐, 아니면 제일 많이 생산돼가지고 뭐 전국에서 이 수원에 뭐를 아느냐. 물론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수원 딸기죠. 푸른지대에서 나왔던 딸기 하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1970년대만 하더라도 딸기 하면 수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수원으로 딸기 먹으러 많이 왔어요. 그런 농산물이 있지만 그거를 가지고 농업을 대표한다? 그건 아니겠죠. 우리나라에서 농업에 관련된 기관들 중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뭐냐면 농촌진흥청이죠. 농촌진흥청에서 기술도 보급을 하고 또 농촌 지도자들 모여가지고 연수도 하면서 지도력들을 키워내고 농업 관련된 행사도 많이 하고, 그게 어디냐면 농촌진흥청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어디 있었죠? 바로 수원에 있었죠. 서둔동에. 그죠? 근데 지금은 2013년도에 이제 농촌진흥청이 완주하고 전주 사이로 이전을 하면서 사실은 농촌진흥청의 중부작물부라고는 한 부서만 지금 수원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농촌진흥청이 남긴, 수원 농업에 남긴 역사적인 유산들은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원은 농업의 중심이다. 지금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근데 수원은 그럼 농촌진흥청이 자리 잡았느냐? 이거는 해방돼서 농촌진흥이 생겼던 1959년도인가요? 그때가 아니라 그 훨씬 이전부터 농업 관련된 시설들이 수원에 있었던 거죠.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검업 모범장이라고 농업을 권장을 하고 농업 기술을 보급을 했던 그런 시설들이 지금의 농촌진흥청 그 자리에 1900년대부터 있었던 겁니다. 계속 이어져 온 거죠, 그 역사들이.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도 농업 관련된 연구나 기술 보급이나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진행을 했던 거죠. 그런 증거물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딱 보는 이런 증거물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농촌진흥청 지나갈 때 잠시 짬을 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현재 농촌진흥청의 본청은 다 지방으로 내려갔지만 이런 기록들은 또 유적들은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진흥청 정문으로 들어가면 경비소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경비하는 분들이 계시고 거기서 조금만 그 경비소를 지나가자마자 왼쪽으로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런 기념탑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자리가 농업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기술을 보급하고 활동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최초로 개설된 농업시험장, 그것들이 여기 있었다. 그 다음에 검업모범장, 작업시험소가 그 자리에 있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농사시험장, 농업시험장, 1949년도에는 중앙농업기술원, 이런 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 다 있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수원 사람들이 진흥청 많이 다녀도 지금 이제 더한파크로 이름이 바뀌었죠? 거기를 그렇게 많이 다녀도 이게 있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한번 오늘 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혹시 아이들하고 같이 가게 되면 좋은 공부가 되죠. 본인들이 살고 있는 자기 고향의 역사를 알고 자기 고장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그런 아이들이 커가지고 정말 훌륭한 시민이 되는 거고요. 훌륭한 그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걸 보여주고 우리가 함께 공부도 하고 지역 역사를 나누면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1960년대 지금 이제 농촌진흥청 지금 떠나갔지만 또 지금은 이제 수원시가 운영하는 더한파크가 있는
그 자리의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농민회관이라고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970년대만 하더라도 이 11층 농민회관 건물이 수원시에서는 제일 높은 건물이었어요. 이렇게 높은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했죠. 제가 그 고향이 서둔동 뒤에 있는 탑동이거든요. 그리고 그 서울 농과대학 앞에 있는 서울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가끔 놀러 가죠. 동네니까. 그러면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 전철이 생겨가지고 뭐 기차는 씩 지나가지만 전철이 생겨가지고 그 저기 의왕 있죠. 이게 이제는 부곡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쭉 타고 오다 보면 농민회관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럼 수원에 다 왔구나. 이제 우리 고장에 왔구나. 우리 집에 왔구나. 이런 게 이제 느끼기도 하고. 자, 또 하나는요. 수원이 농업의 역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바로 이 서저수지입니다. 한문으로 얘기하면 우리 비석에 있는 충만제라고 써 있는 거죠. 충만제. 그죠? 충만제가 써 있는 이건데 이 서저수지는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파냈던 인공 저수지입니다. 언제? 수원 화성성곽을 쌓을 때. 그럼 정조대왕 때죠. 바로 정조대왕이 수원 화성을 쌓고 수원 화성에서 군사를 배치하면서 그 군인들이 먹을 식량, 당시 식량은 지금도 그렇지만 주곡은 뭐겠어요? 쌀이잖아요. 벼농사를 져야 돼요. 벼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뭐다? 벼농사를 우리가 수도작이라고 그래요. 물수자를 써가지고. 바로 물입니다. 벼농사는 물이 없으면 못 져요. 모내기 할 때 물이 있어야 되겠죠? 모내기철에 가물면 모내기 못해요. 흉년이 드는 거죠. 그리고 모내기를 끝냈어도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해줘야 돼요. 그래야 벼가 커가지고 쌀이 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벼농사를 잘 짓는 곳에는 곳곳에 다 저수지가 있습니다. 또 바꿔서 말씀드리면 벼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조대왕이 화성을 쌓고 화성에 있는 군인들이 먹기 위해서 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둔전이라고 그래요. 국가에서 운영한 둔전. 그 둔전을 만드는 거를 지금 만석공원이 있는데, 그죠? 거기에 대유둔을 만들어요. 대유둔, 대유평이죠, 거기가. 그 다음에 서쪽에는 화성의 서쪽에 있는 둔전이다 해가지고 이름이 뭐예요? 서둔. 지금 동네 이름이 된 거예요. 서둔동이. 바로 이 서둔의 둔전, 서쪽에 있는 둔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저수지가 서저수지죠. 충만제. 바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수원이 농업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 그때부터 인공 저수지를 만들고 또 벼농사를 보급을 하고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역할들을 한 거죠. 이 지금 서저수지는 지금 봐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노송이 몇 그루가 있는데 이 길을 걷게 되면 아주 포근하게 노송이 감싸줍니다. 꼭 좀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서호공원, 이 서호저수지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서호저수지 맞은편에 있는 여기산입니다. 여기 여기산 묘역 안내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있죠. 바로 대한민국 농업의 선봉자, 선두주자, 개척자 이런 분들이 여기에 묻혀 계세요. 여기 산소가 이렇게 있다는 거 수원 시민들 지금 몇 명이 할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시거든요. 왜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려지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많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간들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 수원 시민들도 우리 수원시가 농업에 대해서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수원 시민이라고 하면 수원시가 갖고 있었던 이 역사적인 전통, 농업에 대한 전통들을 잘 기억을 하고 이 여기산 묘역에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밑에 보면은 세계적인 육종학자 우장춘 이렇게 있죠? 이분. 그 다음에 제5대 농촌진흥청장 김인환 박사님. 저기 보면 좀 초대 농촌진흥청장 정남규 박사님.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의 역사를 온전히 갖고 있는 대한민국 농업의 역사를 만들었던 세 분이 묻혀 계신 거죠. 이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는데 세 분을 다 제가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이 중에 한 분만 누구?
우상춘 박사님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김인환 박사님은 5대 농촌진흥청장으로서 한 10년 이상 진흥청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그러면서 이 통일벼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그때 녹색혁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절대적으로 쌀을 많이 생산해서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재 있는 이 쌀 품종 갖고 안 되니까 다수학 품종을 만들었는데 1등 공신, 그걸 쭉 연구를 이끌었던 사람이 김인환 박사입니다. 그분이 이제 본인이 그 연구를 했던 그곳 농촌진흥청에 묻혀 계신 거죠. 정남규 박사님은 초기에 이 농촌진흥청을 만들 때 전국에 있는 여러 농업시설들을 모아서 기능들을 합치고 그것들을 만들 때 초대 농촌진흥청장으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도 내가 이곳에 묻히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 묻혀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농업을 얘기할 때 수원을 빼면 사실은 안 꼽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수원에 이 농업의 역사를 빼놓으면 대한민국 농업을 아무리 어떤 걸 얘기하더라도 핵심이 빠져있는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농촌진흥청의 역사 한번 우리가 잘 기억해두고 우상춘 박사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상춘 박사님의 사진이고요. 또 가족의 모습인데, 우상춘 박사님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디서 태어났냐면 일본에서 태어나셨어요. 사실은 우상춘 박사님은 굉장히 불우한 인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흔히 씨 없는 수박 하면 우상춘 박사를 떠올려요. 근데 사실은 씨 없는 수박은 이 우상춘 박사님이 이 품종을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씨 없는 수박을 만들 수 있도록 이론적인 토대를 만들고 그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세계적인 학회에 발표를 해서 세계적인 육종학자로도 인정받았던 분이에요. 이 우상춘 박사님의 학설에 따라서 일본 사람이 씨 없는 수박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씨 없는 수박을 사실은 만들었는데 큰 기여를 한 건데 직접적으로 만든 건 아니니까 그런 우리 오해는 좀 해결을 하고, 또 말씀을 이어가면요. 이 우상춘 박사님의 아버지는 누구냐면은 사실 지금 우리가 역사로 보게 되면 매국노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명성황후가 시해당하잖아요. 누구한테? 일본 낭인들한테, 일본 자격들한테 시해를 당하잖아요. 그때 그날 그 일본 낭인들이 경북에 쳐들어오는 그때 당시에 경북궁의 경비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개화사상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일본 낭인들한테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럼 일본 낭인이 쑥 들어가가지고 명성황후를 시해를 한 거죠. 아버지, 우상춘 박사의 아버지가 우범선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비석에 보면 잘 보면 망명정객 우범선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비석이거든요. 여기서 묘역에 있는 비석에 망명정객 써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으니까 조선에서는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망명을 해요. 중국으로 망명을 했다가 다시 일본으로 가가지고 일본에서 거기서 우리 자객에 의해 가지고 죽죠. 우리 조선의 그 열혈 자객이 이 매국노를 처단하겠다 해가지고 처단한 게 우상춘 박사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춘 박사가 4살 때인가요? 5살 때 이제 아버지도 잃고 일본인 어머니에서 살아나가면서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1930년대에는 일본에서는 최고로 우수한 육종학자가 된 거예요.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런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육종학의 합성이라고 하는 종자와 종장을 합성해서 더 좋은 종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이론들을 확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인정을 받는 육종학자고 일본 사회에서도 취직을 하게 되면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우상춘 박사는 계속 아버지 일을 떠올리고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국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다. 조국에 내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시면서 일본인 이름을 안 쓴 거예요. 일본에 살면서도 한문으로 우장춘을 쓰든지 아니면 일본 이름과 성은 꼭 우로 뒤에 붙이는 이런 이름을 쓰면서 나가루 우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쓰면서 계속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민족적인 그런 자긍심을 계속 갖고 살아지면서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다행히 이제 해방이 되고 1951년도에 대한민국이 농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 우상춘 박사 같은 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나서서 또 대한민국에서 우상춘 박사를 한국으로 좀 오십시오. 모셔옵니다. 59년도에 돌아가실 때까지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에 이 농산물들이 있는 배경에는 우상춘 박사님이 계셨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감귤 있잖아요. 제주도 농민들이 농사 짓고 잘, 그죠? 고수익 올리는 이 감귤 종자를 제주도 풍토에 맞게, 제주도 기후에 맞게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 육종을 통해 가지고 종자를 다 합성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감귤을 만들었으니까 제주도 농민들이 얼마나 감사한 분이에요. 그죠? 완전 은인이죠. 또 강원도 가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강원도 감자가 당시에는 균이 많이 있어가지고 병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이 돌기 시작하면 흉년이 돼가지고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굽는 거죠 뭐. 그나마 감자가 부황식물로서 쌀 떨어졌을 때, 주걱이 없을 때 삶아 먹는 건데 이것까지도 이제 농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상춘 박사가 강원도 풍토에도 맞고 병충해도 강한,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품종을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한 거예요. 강원도 농민들이 저렇게 감자를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었던 건 누구 덕이다? 우상춘 박사님이 만들어낸 거죠. 뿐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을에 김장 배추, 우리 김장 담고 그러잖아요. 배추 심어가지고, 그죠? 네. 그 김장 배추, 주로 만드는 배추의 종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분이 합성을 통해가지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신 거죠. 어쩌면 대한민국 농업에서는 없었으면 한 20년 후쯤에나 가능한 일들을 이분이 일본에서 돈 벌고 편하게 살 수가 있는, 세계적인 육종학자니까 종묘회사 가서 누구든지 다 오라고 초청을 하고 막 이러는 건데, 싫다 그러면 내가 남은 여생은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투자하겠다 해가지고 기꺼이 건너오셔가지고 그렇게 사셨던 거죠.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에는 정말 은인이고 개척자고 선구자죠. 이분의 묘소가 말씀드렸던 여기산 그 묘역에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묘비도 있고요. 이 묘비 뒤에 보면, 그래서 불우와 고난 속에 진리를 토파내어 종자 합성 새 학설을 세계에 외칠 적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불우와 고난이죠. 정말 아버지는 망명 정객이었고 조국에서는 정말 배신을 해서 등진, 그렇지만 그 빚은 자기가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자기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영광을 다 버리고 조국에 와서 그렇게 끊임없이 농업 연구를 하고 종자를 만들어냈다. 이런 훌륭하신 분이 수원에 좀 묻혀 계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같이 1년에 한 번씩에도 기리고 그런 행사도 하는 게 마땅한 우리의 도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수원의 인구가 경기도에서 제일 많고 또 대한민국에서도 제일 큰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얼만큼 크냐, 언제부터 이렇게 커졌냐, 이 인구 증가를 보게 되면요, 사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느 도시도 이렇게 빨리 성장했던 도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표를 볼까요? 1949년도 언제라고 그게 바로 수원시가 생길 때죠. 수원시가 이제 수원군의 수원읍 지역을 중심으로 시로 승격되는, 그게 1949년도, 그 당시 인구는 5만 2천 명. 물론 뭐 지금부터 한 70년 전이니까 뭐 저 정도 인구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굉장히 작은. 땅 면적으로 보더라도 한 23제곱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도시로서 출발한 게 수원시입니다. 그런데 저 표를 쭉 계속 보시게 되면 점점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보면 1963년도에 많은 부분들이 편입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84제곱킬로미터 좀 커졌고, 그 위에도 이제 계속 이북동이라든지 당수동이라든지 영통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계속 편입하면서 면적은 계속 늘어났고 또 인구도 늘어나는데, 그런데 저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어디서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인구가 쫙 늘어나는 거 보면 1980년대 중반부터예요. 그때부터는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예를 들어서 1960년대는 9만 명이에요. 1970년대는 한 19만 6천 명, 한 17만 명 정도 돼요. 한 8만 명 정도 늘었죠. 10년 사이에.
그 다음에 1980년대는 한 31만 명, 한 14만 명 또 늘어요. 사실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런데 1985년도를 보게 되면 43만인데 1990년도 5년 지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5년 지났는데 벌써 한 20만 명 정도 늘어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느는 좆대가 이제 메탄동이라든지 인계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90년도 넘어가면 영통, 정자지구 이런 데가 이제 계속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죠? 그럼 이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이제 2000년도 넘어가 되면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는 100만이 넘어가는 도시가 이때까지는 없었어요. 수원이 처음으로 100만이 돌파하는 거죠. 현재 2020년 지금 시기에 100만이 넘는 도시는 대한민국에 4개가 있어요. 어디냐면 경기도 우리 수원시 바로 옆인 용인시. 용인시도 엄청나게 빠르게 인구가 증가한 거죠. 그 다음에 북쪽에는 고양시. 그 다음에 저 남쪽에 창원시가 100만이 넘어요. 수원시 인구는 정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들 좀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2020년 현재 시점에서 수원시 인구는 얼마가 될까요? 네, 여러분 그림에 보이듯이 122만 명 정도가 됩니다. 참 많죠, 인구가. 우리 인구가 잘 살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근데 2년 전에 2018년도에는 인구가 124만까지 갔어요. 이상하잖아요. 인구가 계속 느는 도시라고 했는데 줄었네요. 그죠? 이거는 우리 이동 노동자 여러분들이 다니다 보면, 수원을 다니다 보면 곳곳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재개발을 하고 있죠. 세류동이나 매교동이나 고동동, 그죠? 바로 재개발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민들이 나가 있는 거죠. 이제 이 재개발이 끝나게 되면 다시 아파트에 많은 주민들이 다시 몰려들어서 인구는 또 급격하게 늘어날 거로 좀 보입니다. 그렇다면 100만이 넘어가고 120만이 넘어가고 이제 곧 130만이 넘어가는 이 도시의 미래는 누가 만들 거냐? 바로 앞으로의 사회는 시민이 만드는 시민의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이동 노동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참여해서 만드는 도시, 그래야만이 수원의 미래가 올바르게 만들어지고 잘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나 몰라라, 수원시는 난 몰라, 난 내가 바쁘기 때문에 신경 쓸 수 없어.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방관하고 뒤로 빠지는 순간 우리 아이들 어떡할 겁니까? 여전히 힘들고 빡빡한 이 도시를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바로 앞으로의 시대는 시민이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민의 시대고, 수원시는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나간 미래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신 우리 이동 노동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경청해 주신 거 저희도 큰 영광이고요. 이제 앞으로 이동 노동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같이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이동 노동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큰 행운이 마구마구 쏟아지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저는 수원 2049 시민연구소 소장이었고요. 말씀드렸듯이 2049년도가 바로 수원시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100년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문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